반갑습니다. 남성불교심리학 산해진미 부만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함성은 없었잖아요. 주문 상황에.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사랑해 주셔서 보통 처음 시작하면 왜 그 속된 말로 그러죠. 오픈빨이라 그러잖아요. 장사도 왜 자영업도 시작하면 3개월 간다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간씩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산해진미는 갈수록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제가 부족하게 말씀을 드려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수행의 노력이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특히 우리 남성분들 평일날 이 자리에 오시기는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스스로가 이 강의에 공감하고 변화해 가려는 노력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을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수행자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도 벌써 몇 번째 강의인지 기억을 잘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근데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과하는 법 배웠죠. 그죠? 예, 사과하는 법. 그리고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얘기하는 법. 이거 남성분들을 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하시는데 저한테 하지 마시고 가족분들한테 하셔야 돼요. 제가 약간 무섭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제가 미안해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봐. 남자들은 대답 아무도 못하고 여자들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 아니면 어머니 아니면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많이 속상하고 불편하셨죠? 정말 미안해요.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옛날 기억이 자꾸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욱하는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내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말의 내용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눈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보살님도 어떨 것 같아요? 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에 반한다고. 맞죠? 이거는 멋진 남자가 되는 길이에요. 사과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과를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졌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어른이 용기 있는 자가 먼저 하는 것이 사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나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사과야말로 그 아랫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한 거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이도 많고 너희보다 경험도 많고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앞으로 내 자신을 잘 돌아볼게 라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주 멋지게 말씀하시는 연습 우리 해보자 라고 해서 사과하는 법.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있죠? 덕분입니다. 저 이 말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죠? 들으시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듣는 자가 없으면 떠드는 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배우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냐면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를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셨죠? 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요. 내 얘기 좀 들어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듣는 법 먼저 들어보자. 그래서 3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문, 그렇죠.
수. 듣고 생각하고 닦을 숫자예요. 네, 그대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귀를 기울여서 얘기를 듣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저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하고 가만히 사유해보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대로 내가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매우 매우 멋진 남성들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 제가 뭘 했냐면은 드디어 이제 말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저 오늘 여기 녹화하러 오기 전에 PD님 잠깐 같이 들어왔는데 PD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스님, 제가 스님 강의 듣고 똑같이 실천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법에서는 제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어떤 분을 거론했죠? 부르나존자를 거론했어요. 설법제일, 말씀을 가장 유려하게 잘하셨던 부르나존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를 3가지로 제가 적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변제입니다. 변제는요, 아주 유려하게 말을 잘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을 화려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병석에 누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인과라고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당신 이럴 만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거 고통받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게 바로 변제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외로워하면 외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누군가가 과거에 매여서 힘들어하면 아니에요. 그 과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요. 변제.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열어요. 자기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고언. 쓸 고자예요. 쓴 소리 하는 거. 그때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요거를 생략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일로 들어가요. 맞죠?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외로워진 거는 사실 당신이 그렇게 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지 않았겠어요? 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맞네. 내가 그렇게 했었네. 내가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했네.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많이 했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로워졌군요. 라고 알았다고 치자고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해주신 건 뭐냐면 당신이 옛날에 그랬다고 해도 지나간 과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어리석음에 빠져있지 않도록 지난날의 자기의 어리석음에 빠져있지 않도록 무엇이든 남지 않았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공, 비어있음, 지나간 것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벌 주지 마세요. 충분히 잘해왔으니까. 이 말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지난 강의 제가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엄청나죠, 이것만 해도. 근데 우리 PD님이 저를 보자마자 스님, 제가 변제와 고언을 써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잘하셨다고.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내 스스로가 난 정말 이렇게 했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그러니까 하지 말려고 했는데 너가 고집부려서 이렇게 됐잖아 라고 바로 여기로 들어가진 않았을까? 그리고 대화라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중간에 말을 끊고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듣는 법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이거는 자제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 불교 심리학을 제가 하기 전에 수많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자식하고 자제분하고 둘이 앉아 있으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제분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제가 나중에 주제로 잡아놨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는 이 남성분들이 대화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이제는 오늘 주제는 좀 달라요. 오늘은 뭐냐면 아까 처음 오신 분 여기 많이 계시는데 퇴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퇴직하면 남자들이 이 사춘기가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거에도 굉장히 예민해져요. 맞죠? 네네네. 그 얘기로 같이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 어디서 봤던 책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 봤던 동화책 같은 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저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얘기였어요. 썰매 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뭐 영화로도 많고 소설로도 있고요. 근데 이 썰매 개가 제가 그림을 또 잘 그리잖아요.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봐도 썰매잖아요. 맞죠? 이거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썰매예요. 그러면 여기에 줄이 쭉 묶여 있고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에서 본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수의 강아지가 묶여요. 그리고 이 맨 앞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묶이는 게 아니라 여기 묶여요. 맞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썰매 개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묶여서 이 썰매, 뭐 우편도, 식량도, 기름도, 물도 뭐 이렇게 썰매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 썰매개가 메어지는 순서 있잖아요. 순서. 1번부터 메어지잖아요. 이 메이는 순서가 개들의 서열에 의해서 메어진대요. 주인이 너는 예쁘니까 앞에가 이게 아니고 이 개들 사이에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열을 이 썰매개 주인은 안답니다. 그래서 그 서열대로 묶어준대요. 그럼 서열 1위가 어디 서겠어요? 그렇지. 얘가 1번이에요. 얘가 1번이에요. 얘가 알파예요. 그리고 점점 서열이 낮은 애들이 여기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며칠 되지도 않고 뭐 이런 애들 또 소심한 애들이 조금 뒤에 묶일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여기가 지금 달리는 데가 땅이 어떻게 돼 있죠? 얼음과 눈이잖아요. 근데 이 썰매개가 달리는 이 길은 도로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닌 썰매를 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눈이 쌓여 있는 데를 여러분 뛰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개들 중에 가장 힘든 개가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은 다져지지 않은 눈을 밟고 가기 때문에 가장 힘들다라고 그 책에 써 있었어요. 제가 상상을 한 거죠, 어릴 때. 아, 그렇겠네. 그래, 막 푹푹 빠지겠네, 앞에 있는 놈은. 그러면 앞에 있는 놈 가고, 두 번째 놈 가고,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이 뒤에는 어느새 길이 만들어져서 좀 편하게 가겠구나. 맞네, 앞이 제일 힘들겠구나. 그래서 또 이 서열 1번 여기다 묶어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썰매개들도 나이를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번 개가 나이를 먹으면 주인이 개들을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래서 이 썰매개 1번한테 너 나이 먹고 힘드니까 매일 앞에서 그 다져지지도 않은 눈 헤쳐나가기 힘드니까 너 조금 편한 데로 와. 그래서 얘하고 바꾼 거예요. 아니죠. 얘 자리에 얘를 넣어준 거죠. 이렇게. 얘가 여기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썰매 뭐 사람이 묶으니까 지금 가긴 했겠지만 개들이 출발을 했어요. 뛰면서 이놈을 계속 무는 거예요. 뒷다리를. 누가? 얘가. 1번이. 계속 무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비켜. 너 1번 아니잖아. 여기 리더는 나잖아. 비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애 다리하고 엉덩이를 뛰는 내내 문대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다시 얘를 앞으로 묶습니다. 맨 앞에다가.
묶어놔요. 그리고 이 1번 썰매 개는 죽을 때까지 1번에서 뛰다가 죽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책을 봤어요. 그때는 야, 이 개들이 참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서열이 있고 나름의 사회가 있고 되게 철저하구나,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퇴직자의 모습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남성의 모습 같아요. 평생을 일만 하다가 입에는 쉬고 싶다, 쉬고 싶다를 달고 살지만 정작 쉬는 시간을 주면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고요. 자기가 여기서 여기로 간 것이 서열에서 밀렸다라고 생각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퇴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 살 때는 은퇴를 꿈꾸지만 은퇴를 하신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은퇴하고 나서 다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부럽대요. 맞습니까? 네. 이 썰매개처럼 늙어서 병들어서 쓰러질 때까지도 이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게 우리 남성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퇴직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바로 이 이야기가 저에게 떠올랐어요. 아, 죽어도 맨 앞에서 죽어야 행복하겠구나. 근데 이 개는 쉬는 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자기 방이 있나요? 울라 그러지 마시고 거사님. 자기 방이 있냐니까 없어요. 울지 마시고. 아직 퇴직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큰 딸 방도 있고 둘째 아들 방도 있어요. 근데 남자 방은 없어요. 물론 뭐 아내 방도 없을 수 있지만 남자들은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아동 심리학이라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그래서 나의 공간이 필요해요. 남자들도. 근데 이 공간 자체가 퇴직한 남성들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보통 어디를 자기가 차지하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하네. 거실에 정확히는? 그렇죠. 그렇죠. 소파 위에. 그리고 항상 손에는 뭘 들고 있죠? 리모컨.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리모컨을 들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내가 1번이야를 표현하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남성들에게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방이 없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가정 내에서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공간이 없어요. 가족 내에서의 공간도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잘하는 거죠. 밤중에 퇴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고 어느 순간에 자제분들이 태어나서 쭉 자라는 그 시간에 기억나고 함께 했던 장면이 몇 장면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무책임한 사람이라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너무 많은 일들을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들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일의 종류와 양도 엄청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힘든 것은 그 안에서의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서열 말이에요, 서열. 수컷들의 본능인가요, 이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서열로, 이 순서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단순히 출퇴근하는 거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가족 때문이다. 라고 합리화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합리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남자의 욕심이 보여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은 게 과연 가족 때문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머지도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이거 같아요. 이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아상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생각. 근데 그 나라는 생각은 사실은 본래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족 안에서의 공간이 없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남자는 내가 오늘부터 쉬어요 이제. 그럼 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안방에 있어야 되나요? 안방에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식탁에 앉아 있어야 되나요? 거기도 내 자리는 아니에요. 방도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아내는 자기 일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공간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직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용돈이라도 벌어야 막말로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 수많은 상담을 했던 퇴직자 분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야 스님 사람 구실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평생을 노력하고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마일리지가 없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요 마일리지 쌓이죠. 또 백화점 가도 무슨 뭐 그 포인트 이런 거 있고요. 마트도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가서 왕창 채우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조금씩은 아니죠. 많이씩. 꾸준히. 가서 마트에서 물건도 사고 백화점에서 사고 비행기도 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 마일리지가 많이 차요. 그죠? 마일리지가 많이 차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 솔직히 얘기하면 퇴근해서 이제 그분 직접 얘기한 거예요. 퇴근해서 문을 탁 열면 아기가 어리대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막 뛰어와서 아빠! 그러고 막 뛰어온대요. 퇴근하면. 그럼 아빠가 현관문에서 어이구 잘 있었어?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 그러고 안아줘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가. 이렇게 얘기해. 안아주고 엄마한테 가. 무슨 뜻이? 나는 어떻다? 피곤해. 힘들어. 지쳐. 회사에서, 사회에서의 그 노동과 아까 얘기한 이 서열에 의한 스트레스의 연장선이 가정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남자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죠. 저는 남성들이 갖고 있는 이 업무, 이 삶의 무게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렇게 노력하세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여러분 잘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MZ들처럼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보면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가 들어도 가슴이 턱턱 막힐 만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만큼 구석에 몰려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뽑질 않아요, 사람을. 또 뽑는다고 하면 경쟁률이 말도 못하고 나 같은 스펙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야 너가 눈을 낮추면 직업이 왜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눈을 낮춰서 들어가게 되면 그 직장 이후의 직장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거기 있을 거냐 이거예요. 옮겨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철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화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나름의 고민이 다 있습니다. 나름의 외로움이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언젠가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서 우리 퇴직자의 우리 아버님 세대가 됐을 때 그 친구들도 바로 이러한 고통을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 나이 먹고 늙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에서 은퇴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슬픈 일이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어릴 때 저기 애들 데리고 저 주말인데 우리 보살님들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주말에는 어디를 가야 되죠? 예? 그렇죠. 답 나오잖아요. 맞죠? 주말에는 마트를 가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거사님 가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죠.
대답이 안 나와, 빨리. 차라리 마트 말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마트는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거 끌고 너무 지겨. 저도 가끔 마트를 가거든요. 그러면 남자분들의 표정을 봐요. 정말 목줄을 달고 끌려 나온 표정이 너무 피곤해. 그런데요, 이게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이 아니라, 이게 내 남성분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와 결혼한 분들, 내 자식들에게 이 날이 사진처럼 찍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기억은 대단한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요, 행복했던 기억은요, 사진처럼 찍혀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힘들었던 기억은 영화처럼 길어요. 그 사진처럼 안 남아요.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처럼 남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부처님 얘기 아닙니다. 제가 돌이켜 보면 행복했던 건 찰나찰나, 힘들었던 건 길게. 이 날이 휴일인데 모처럼 애들 데리고 마트 좀 다녀오죠 라고 얘기한 그 말에 그럽시다 갑시다 라고 했던 그날이 이 친구들에게 사진처럼 남은 행복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일이? 영화 찍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 찍으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남성분들이 나의 인생을 회사에, 사회에 너무 많이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애들 보는 것도 일이고요. 아내가 옆집에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은 해결 방안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랬구나. 이 얘기를 사실은 저희 큰 스님께서 참 많이 하셨어요. 스님 제가 이렇고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요. 그러면 큰 스님, 그래? 끝.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뭔가 해성 같은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 왜 이 말씀을 안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떤 말씀이셨냐면, 지나갔잖아 라는 뜻이에요. 없어졌잖아. 맞네요? 그때는 그런 고민할 수 있어. 근데 지나갔잖아. 네.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라고 한 거야. 너가 만약에 지나간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공부를 했다면 그거는 이런 거고 그건 지나간 거고 내가 얘기할 거야. 하지만 너 알잖아. 다 지나갔다는 거. 예.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돼 너한테? 그랬구나. 끝.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고사님들, 얘기하면 쫓아가서 주먹질하고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럼 그랬구나. 고생했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못해요. 남자들 잘 못합니다. 이거. 저도 잘 못해요.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요. 끝에 사자 붙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 선을 보셨대요. 그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이 의사, 검사, 요 뒤에 사자 붙은 분 있죠. 많죠. 요분들은 그 상황을, 그 현상을, 그 사람을, 그 사건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것들로 그거를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자꾸 얘기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을 여러 번 봤는데요. 이런 분들하고는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사자 붙은 분들. 근데 이 사자 붙은 분들 중에 가장 남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강사들은 떠드는 게 직업이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 그랬구나를 할 줄 모르는 남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트에 하루 애들 손잡고 가서 오늘은 아빠가 다 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안 데려가도 돼요. 근데 하나만 사달라고 뒹구는 애들한테
그러지 말랬지. 이거 말고 오늘은 아빠가 나 쏠 테니까 먹고 싶은 거 골라. 라고 한 번 얘기했을 때 걔네들이 그게 사진처럼 찍힌다니까요. 별거 아니지만. 그거 한 번을 못했던 남자. 그리고 주말마다 소파에 누워서 나 건들지 마.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야. 물론 그 피곤함을 풀 수 있는 데는 집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이 가족들과 함께 무언가 행복했던 사진들, 행복이라는 사진을 찍었던 순간이 과연 몇 장이나 됐을까? 뭔가를 상의하자고 얘기하면 나는 싸움으로 그것을 되갚지 않았을까? 너가 잘못하니까. 이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일리지입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이게 없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남성분들이 아니라 아내분, 여성분과 특히 자제분들,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님, 대한민국 아빠는 언제나 부재중이잖아요. 고등학생이 한 얘기. 대한민국의 아빠는 언제나 부재중이래요. 집에 들어와도 부재중이래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대요. 왜요? 소파와 하나가 돼 있거든. 몰라. 엄마랑 얘기해. 자, 보세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바빠요. 바쁘다는 것도 알고 스트레스 받는 걸 알고 날카롭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입을 닫습니다. 조심해요.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엄마, 아내는 조심합니다. 애들은요. 애들 조심해요. 그리고 상의할 게 있으면 아빠를 기다릴까요? 엄마한테 할까요? 엄마한테 합니다. 그리고 아빠와 대화를 할 때는 혼날 일이 있을 때뿐이에요. 애들은. 아빠는 짜증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집안에서 살고 있는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제분들이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쯤 될까요? 밥 먹을 때도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요. 마일리지가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10대가 지나가고 20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재중인 게 당연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부재중인 게 당연해요. 엄마하고만 상의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버지와 둘이 있으면 어떻게 대화할 줄을 모르겠어요. 어색해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아버지이긴 하지만 심리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걸 수도 있다. 이거는 상당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자리가 애초부터 없었어요. 퇴직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퇴직하고 돌아와 보니 내 자리가 없다. 아니, 그 전부터 없었어요. 본인이 몰랐을 뿐이지.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미 엄마하고 얘기해 라고 할 때 내 자리는 없어지고 있고요. 잠깐 나갔다 올까요? 할 때 귀찮아 피곤해 할 때 내 자리는 없어지고 있고요. 이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내가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내 집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정말 냉혈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내 자리를 피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슬픈 일, 나쁜 일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나이 들고 퇴직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나는 이거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나는 이게 인정이 안 될까요? 왜 나는 똑같이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한 뒤에도 가족들에게 어른이고 아버지고 가장이고 아까 얘기한 알파, 리더이길 원할까요? 왜 내 앞에 내 아들이 앞서가면은 뒤에서 물어버릴까요? 어디다 대고 조그맣게 야 많이 컸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생각은 어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다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하고 이미 성장한
자제분을. 또 이미 남편 없이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을 길게 지내서 이제는 남편이 없는 시간이 익숙해진 그 아내에게 왜 자꾸 물으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옹졸하는 내가 자꾸 될까요? 이 질문도 우리 퇴직자 거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했던 질문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안 되는 법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까 아상이라는 얘기 했어요. 그죠? 나라는 생각. 근데 아상은 내가 갖고 오는 거라 그랬나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나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이 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거사님이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27. 27살. 우리 방청객 오셨는데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무서워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그릇이에요. 맞죠? 그림 잘 그리죠? 이 그릇에 내가 쌀 넣었어요. 쌀. 여기에 이름표가 있습니다. 이름표에 뭐라고 적으면 되죠? 쌀통? 쌀가마니? 쌀통? 좋아, 쌀통. 좋아, 쌀통. 여기다 국 넣었어요. 국. 미역국 넣었어요. 그럼 이름 뭐예요? 그렇지. 국그릇. 국그릇. 그럼 여기다가 보석을 넣으면? 보석함. 맞습니다. 보석함. 그럼 여기다가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대답도 잘하네. 이 안에 음식이 아니라 내용물이 담기는 것 때문에 무엇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릇의 이름이 결정된다. 정확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그릇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이름은, 우리 나라고 하는 마음의 이름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이 안에 들어간 내용물.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억입니다. 나의 기억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거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변한다는 이 얘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려면 무엇이 들어가야겠어요? 좋은 기억이 들어가야죠. 좋은 기억이. 남성분들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나의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아름답고 행복하고 웃고 유쾌하고 가벼운 기억이 많았나? 아니면 진지하고 심각하고 화내고 불안했던 기억이 많았나? 가만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그릇의 이름을 정의할 수는 없어도 대충 견적은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내 자식들의 마음의 그릇은 어떤 이름일까? 그리고 내 자식들의 그릇에 이름을 붙이는 그 일에 나는 과연 어떤 기억을 그 친구들에게 넣어줬을까?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삶에 플러스 더 많은 것들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가정에서 대화하시고 자제분과 대화하시면서 그랬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때 너는 그랬구나 라고 들어주셔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근데 아빠는 말이야, 근데 저는 말이에요 라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너는 얘기하지 마, 넌 내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잖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라고 하는 데서는 점점 무엇이 안 쌓이냐면 마일리지가 안 쌓여요. 그러면 퇴직하고 와서 난 정말 퇴직하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꺼내잖아요.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그게 공감이 될까요?
아빠는 항상 안 계셨잖아요. 내가 힘들 때 아빠 여기 옆에 없었잖아요. 마일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다 보니까 서운함만 가득한 가정이 되고 거기에는 남성분들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자리가 없죠.